제가 웹3, 메타버스, 농업혁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우리 황동주 대표의 제일 마지막 멘트는 농업은 가장 큰 산업이자 동시에 가장 느린 산업. 농업의 혁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일치스러운 세션 같지만 저는 정확하게 맥을 꿰뚫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학계에서 한 분, 또 농진청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농업 분야의 현장과 맞닿는 실행부처의 단장님, 그리고 3년간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봐왔던, 몇 번 피보팅 했죠? 예. 여러분 피보팅은 아세요? 갈아엎고, 배추 갈아엎고, 감자 심고, 감자 갈아엎고, 요즘은 뭐 샤인머스킷 심고 뭐 이런 게 피보팅이니까 사실 벤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보팅 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일인데, 하여튼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움직여 가고 있는 황종주 대표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제가 한 분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한번 좀 대표 질문을 해보고요. 시간이 되면 플로어 쪽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좀 듣도록 할게요. 우리 김진아 교수님, 지금 보면 황동주 대표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또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참 말은 쉬운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산업화하려면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인구 5, 6천만 명의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계도 좀 있고, 이거를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정부가 어쨌든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 현실에서 요런 어떤 해법을 통해서 조금 빅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부분에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지혜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11분이나 초과한 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초과했는데, 사실 2부 순서가 아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직접 몇 가지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세상에 11분이나 이미 오버를 해서,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이 거기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우리가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 위성 데이터나 이런 기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농부들의 어떤 노하우, 저희가 소위 말하는 태식 날리지라는 게 있어요. 깊숙이. 왜 김치도 유튜브 보고 담그면 그 맛이 없습니다. 김치 담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농부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쌓았던 그런 지식들, 그게 가장 데이터 중에서 품질이 높은 건데, 그런 것들을 농부들이 이렇게 내놓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보상이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그게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많은 유용한 재미있는 사례들을 이게 보급을 시키고요. 거기 선순환,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어떤 태식 노하우, 이런 노하우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또 그것들을 통해 또 사용하게 하면서 오는 또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순환을 통해서
그 마치 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듯이 결국은 사람들이 이 어떤 좋은 앱들, 좋은 데이터를 기반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이 되면 선순환 후순환처럼 계속 이게 발전하면서 저는 데이터가 쌓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으로 어떤 데이터를 못 모았을 때는 사실은 해외 유사 데이터를 임시로 매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의 국내 데이터와 99%의 해외 데이터를,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국내에서 뭔가를 개발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치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진입해 있는 이 데이터 기반의 농업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에 있는 시스템들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사례, 좋은 일 기반으로 한 앱들 시스템들을 빨리 공급을 해서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나오는 또 데이터 선순환 후순환으로 빨리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시스템에 밀리지 않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IT가 시장이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사실은 국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우리 시장이 잡아먹힌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의 속성상 정부의 리더십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농지별로 또 농장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느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그 디지털과 개인의 격차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요즘은 되도록이면 쌓아놓지 않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농사 규모라든가 농사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농사 경험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디지털 농업 또는 스마트 농업으로 볼 거냐. 30m 단위로 기상 예보를 분석을 해서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방상팬을 돌리세요라고 문자만 보내주는 것도 우리는 디지털 농업으로 봅니다. 그럼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디지털 농업이라서 거창한 걸 전부 다 하는 것 말고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 농민들은 많이 알고는 계셔요. 쓰고는 계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어찌 30m 단위로 기상 예보를 해준다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네. 근데 진짜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 그 지리산 근처가 기후대가 제일 쉽게 변하나 봐요. 그 지리산 근처에 사과 과수원이 많잖아요. 그분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리산 근처 동네부터 먼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리 지자체 시군농업기술센터가 157개가 있는데 아마 지금 120개 정도는 보급이 됐고요. 내년 25년 말까지 전국에 다 보급이 됩니다. 농민들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쓰고도 계시는데 이게다가 수익이 딱 연결이 돼야만이, 물론 분석도 저희가 해드려야겠죠. 수익이 연결이 돼야만이 자랑을 하실 텐데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자랑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농업이 아닌 부분은 또 전혀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약간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처럼 정부가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정말 공공섹터에 있는 분들,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소위 레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1마일이 그 정책의 수혜자들을 아까 이제 소위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마지막 1마일에 대한 노력에 대한 늘 고민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이 농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레스트 1마일에 대한 고민들을 좀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확산되고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동주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지금 사실은 농업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제 일단 몇 가지로 보면 일단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쉽지 않다. 그죠? 두 번째는 대다수의 지금 주 종사자들의 연령층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신기술을 채택하고 뭔가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소위 오랜 기간 쌓인 소위 신뢰의 상실,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어떤 기술적 혁신으로 다 만회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여가면서 희망적인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시장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저희는 저희 기술이라고 절대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이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쓰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R&D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뭐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뭐 각 농지별로 어떤 걸 재배하고 있는지 필지는 어떻게 되는지 전국의 드론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고 이미 다 공개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희망적이었던 건 제가 그 농민이 되니까 하나씩 이제 이해를 하고 농민들도 이제 같이 다가와 주시면서 변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건 어제 이제 공항에 있으면서 어떤 좀 연세 드신 분께서 공항에서 이제 키오스크 활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앞에 와서 조금 큰 목소리도 내시고 했지만 과연 내가 나중에 저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된다. 바코드 이게 너무 오래된 기술인데 바코드로 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그 백단에는 챗GPT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OCR 말씀드렸는데 뭐 뒤에 이제 모든 송풍장이나 뭐 텍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인식을 하면은 굉장히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GPT한테 넣어주면은 GPT가 다 정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GPT가 한 번 더 선택지를 골라주고요. 뭐 블록체인도 많이 활용이 되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 발자국씩 다가가다 보니까 농민분들도 지금은 이제 좀 더 매출과 연관이 되면서 혹은 이제 뭐 이제 또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면서 적용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중앙회에서도 모든 농협에 저희가 이제 유통센터에 공급하는 그 솔루션을 전체 농협에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제 누르다 보니까 농민분들도 쓰시겠지만 점차 이런 기술에 있어서 하나씩 활용을 하려고 생각보다 많이들 하십니다. 그 제가 황동주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군요. 출발점에 종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만 농가에서 몇 개의 송장들만 나와도 서울로는 하루에도 몇천 몇만 장의 종이가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챗GPT를 통해서 읽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시작점에 아예 처음부터 그것이 디지털화돼서 입력되게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게 디지털화되기 위해서 이미 스마트폰을 쓰는 역량은 세계 최고 아닌가요? 그러면 뭔가 우리 김준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작점부터 제로와 0과 1로 시작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데이터를 축적하는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사업의 방향성 갈아엎은 것도 여러 번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작점을 바꾸고 싶었어요. 시작점을 바꾸고 싶었지만 로봇이라는 산업도 뭐 요즘 뭐 서빙도 많이 하고 하지만 많이 도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체 지구는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발이 달린 로봇을 아직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모든 걸 바꾸는 거는 정부가 할 역할이고요. 저희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가 아무리 축적을 해놔도 정부에서 만약에 뭐 전자상품장 도입한다 하면은 싹 다 도입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정말 편리해지지만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부분도 있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기다림성이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정부 쪽으로 얘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비전, 또 정부의 리더십, 또 그거를 실천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적인 접근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에 대한 또 기대가 높아지는데,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농진청 한번, 아까 이제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보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진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오늘 주제와 좀 맞춰서 아까 물론 발제를 하셨지만 좀 복귀해 보셔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핵심 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고맙습니다. 농업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가난해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이유가 한두 가지였다면 우리 선배들이 진작에 해결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자본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농업은 자본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농업의 품종 하나 만드는데 10년, 15년 걸려요. 그럼 제가 이제 돈이 많으면은 다른데 일반 산업은 뭐 한 달, 1년이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농업에는 한 10년 걸려요. 여기다 투자하지 여기다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뭔가 작은 기술이라도 농촌진흥청에서 농민을 위한 기술뿐만이 아니고 농산업을 위한 기술을 많이 만들어서 농업의 자본화, 농업을 농산업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요즘은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농촌진흥청이, 제가 전공이 농기계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경운기 트랙터 2학기 콤바인을 안 만듭니다. 연구도 안 합니다. 왜? 그건 일반 사회에서 회사끼리 충분히 경쟁해서 팔아서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걸 정부에서 나서면 안 되죠. 그거 말고 농민이 꼭 필요하지만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잘 일반 회사에서 나서지 않는 것.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참깨 수확기, 콩 수확기 정말 필요하거든요. 콩 수확기 필요합니다. 참깨 수확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안 나가. 1년에 몇 대 나가겠습니까? 그런 걸 정부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들 왜 그런 연구만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을 하건 국내 산업을 키우건 간에 표준화를 잘 해놔야만이 업체 간의 경쟁도 할 수 있고 그 회사가 문 닫았을 때 다른 회사 가서 AS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때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대응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 기준을 잡는 그런 연구 쪽에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는 쟤들이 뭘 하는지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위가 밑에서 열심히 발질하고 있듯이 세금 가지고 우리 국민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사실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좀 결국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민간 쪽에서 무엇인가 이제 농업의 기술적 혁신과 그걸 통한 농업 산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사실은 결국 좀 뭔가 뜻이 있고 좀 열정과 패기로 뭉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서 또는 각종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만드는 큰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농진청에서 하시는 활동도 조금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레이블링 말씀하셨어요. 강의 초창기 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는데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학습, 인공지능 학습은 사진 한두 장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백만 장의 사진을 모아야 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사과 사진 수백만 장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한 니아 사업을 하면서 한 3개월 사이에 벼하고 관련된
좋습니다. 뭐 사과와 관련된 모든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러는데 3개월 사이에 사과에 관련된 사진을 어떻게 다 찍어요? 사과 잎사귀 나오는 것, 꽃 피는 것, 사과 커가는 것, 색깔 변해가는 것, 이 사진을 다 찍어야 하는데 3개월 사이에 사진 다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는 절대 접근을 못 해요. 그걸 정부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긴 기간을 가지고 사과 사진 수백만 장 이걸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때문에 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공 데이터로 개방을 해요. 공공 데이터 법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는 가치를 못 먹이게 돼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거지만은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안 먹여요. 공공 데이터는. 그런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때마다 공공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기반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농촌진흥청은 지금 올해 258개 공공 데이터 시스템을 개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장 단위 기상예보 이것도 API로 다 개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로우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시스템까지도 API로 들어와서 바로바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농촌진흥청 데이터를 가져다가 앱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서비스하고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 닦는 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2부에 우리 아마 창업에 대한 얘기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아 교수님 지금 258개의 DB가 공공 데이터로 개방돼 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지금 관련해서 뭔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좀 앉아 계실 것 같은데 258개의 정부 공공 데이터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면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고 리소스이스 자원 아니겠습니까? 거의 물방 고기방 같은 느낌인데 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창업에 대한 말씀 좀 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공공 데이터 개방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그 니아에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그걸 시작과 감수를 제가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처음에는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이제 깔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큰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사이즈 데이터는 이제 니아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국가에서 사실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뭐 농수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건강 데이터, 하다못해 뭐 금융 데이터 전부 데이터가 뭐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거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이용해서 창업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느냐. 사실 농업 쪽에 어떤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빅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를 써서 창업하는 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왜냐하면 이거 민간 기업체에서 웬만한 데서 하기 힘든 엄청난 고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다. 1번 더 찬스가 크다. 2번 데이터 매시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날씨와 관련된 농업에 관련된 무슨 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매시업이 뭐냐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합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매시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업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 어떤 모델링을 할 때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5천만 원 내외의 그 서버 갖고도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니아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 모델링, 뭐를 이렇게 뭐 예측 모델이든지 이런 걸 만드는 큰 서버를 몇 개를 이제 구축을 해서요. 거기에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려면은 아마도 그게 사이즈가 물론 이제 좀 다릅니다만 큰 데이터는 그 니아에서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농진청에서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그 큰 서버를 이용하셔서 이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다 일종의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은 보면 연구가 많아요. 네. 돈이 많은 거죠, 사실은요. 농업 쪽은 사실 농업 쪽의 빅데이터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특정하실 수가 있나요? 이를테면 좀 쉽지 않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우리 학계도 농업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김진아 교수님께서 좀
앞장서 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준비했던 거에 보면 농업의 유비쿼터스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처럼 큰 농업, 아까 소농들 우리나라의 소농들, 그다음에 텃밭도 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미래학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미래를 예측한 미래학자로서 이제는 유비쿼터스 농업의 시대가 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도 아파트 옥상에서도 이 농업 어디서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 이미 열렸다고 보거든요. 집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그 햇빛이 아니라 그 식물이 필요한 그 빛을 하는 이런 패켓을 벌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집 안에서 농사하는 이 패켓을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열심히 그쪽으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션에 아마 엔싱이라는 회사가 발표를 할 텐데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회사이고요. 네. 자, 아까 제가 약속한 대로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다양한 정부기관 그리고 학교 뭐 교육기관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거는 이제 잘 알았는데 결국은 아까 문제점들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고령화 그리고 인구 부족 관련돼서는 별로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왜냐면은 DX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걸 앞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높을 거라는 기대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유입시켜서 어쨌든 들이부어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당장에는 왜냐하면 이미 기술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더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 이런 게 저는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홍보하시는 게 있으신지 혹은 연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농업은 산업이에요. 농업, 공업하는 산업이고 농촌하면은 농업을 포함한 삶의 터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훨씬 큰 범위여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그 무슨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 비슷한 걸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냈어요.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또 이제 지역 간에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지역별로 한 4개를 만들자 해서 현재는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산을 딸 때는 그랬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농 육성, 그 다음에 센서 실증, 그 다음에 임대팜. 이 3가지 목적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농 유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농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요. 아까 농민이 67.8세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연령이. 숫자로 보면 청년농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0.8%입니다. 그리고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67.8세고 10년 뒤에 그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그래서 청년농을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편하게 농사 지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238개인가 뭐 그렇죠. 이 지자체 중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68개입니다. 68개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 산부인과를 농촌진흥청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 강제로 이리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인프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글쎄요, 저도 농촌진흥청 직원의 입장에서는 답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농업 기술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위해서도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범부처의 큰 해결 과제인 것 같아요. 초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불균형에 대한 그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죠.
그 농촌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도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조그마한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저 네. 첨언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원장님? 네. 원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는데요. 첨언 하나만 좀 해도 괜찮을까 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뿐만이 아니라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농식품 펀드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돈이 남아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혁신밸리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년들이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뛰어들면은 기회도 되게 많고요. 지원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산업에 뛰어들기 싫어하면서 청년들은 뭔가 농업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고 정부나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뛰어들어 보면은 생각보다 기회는 많이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혹시 아까 NFT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신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여러 공급망에 있는 어떤 그런 신뢰 부재를 극복해 내셔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개척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신뢰망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 있긴 한데요. 네. 저희는 사실 어떤 체인을 쓰냐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스탠다드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온체인이 생길 거고 결국에 저희가 AWS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그냥 결국에 데이터는 기록이 되어서 그냥 뭐 누가 보면은 클라우드에 저장해도 똑같지 않나?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게 온체인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은 저희는 온체인의 기록은 그냥 퍼블릭 체인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단장님께서 왜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소위 IT의 방향성을 조명하는 CES에서 존 디어라는 농업 기업을 그것도 기조 강연 기업으로 정했을까? 올해 CES의 캐치프레이즈, 즉 어떻게 보면 CES가 늘 컨셉을 정하는데 컨셉이 Made for Human Security입니다. 이때 Made의 점을 찍었어요. M.A.D.E. M은 메타버스이고요. A는 오토모티브,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고요. D는 디지털 헬스, E는 ESG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드를 통해서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 총집대성 해보자라는 게 이제 원래 CES의 일종의 비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소위 안보를 생각하니까 결국 가장 근본 산업인 어디로요? 농업으로 그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존 디어라는 게 사실 농업 쪽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지만 전체 산업 지형에서는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농업으로서의 소위 휴먼 시큐리티, 인간의 안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얘기거든요.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큰 뜻이 좀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농업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 소위 휴먼 시큐리티, 우리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오늘 숙제를 던지는 것으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 수고를 해주신 현대원 원장님, 김진아 교수님, 성재훈 단장님, 황동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